여러분, 지금 당장 집 앞 약국에 가서 단돈 5천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소독약과 연고 하나, 혹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몇천 원짜리 항생제 한 알, 만약 이 흔하디흔한 물건들이 조선시대에 딱 하나라도 있었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나는 백성을 위해 더 살아야 하는데 하늘이 어찌 나를 이토록 일찍 데려가는가. 침전 바닥을 피고름으로 적시며 울부짖다 죽어간 조선의 위대한 임금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칼을 든 암살자도 반란군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왕 27명 중 무려 44%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우리 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사망 원인 2위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성병이었고 3위는 오늘날 직장인들의 고질병인 과로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화려한 골룡포 뒤에 가려졌던 제왕들의 비참하고도 처절한 투병 기록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현대의학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그리고 작은 건강 습관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는지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름 돋는 세계사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518년의 역사를 질병과 죽음이라는 렌즈로 다시 써보려 합니다. 조선의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몸 하나는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좋은 보약과 조선 최고의 의사들을 곁에 두고도 그토록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단순히 누가 무슨 병으로 죽었다는 결과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처절한 증상들, 어이들의 은밀한 처방전, 그리고 그 죽음이 가져온 정치적 나비 효과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디서도 듣지 못한 디테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사망고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왕의 하루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그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병을 키우는 완벽한 환경이었거든요. 첫 번째 범인은 바로 12첩 반상의 역설입니다. 왕이 먹는 수라상,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성인병 유발 식단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7시 초조반부터 시작해 밤늦게 먹는 야참까지 왕들은 하루 5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주로 기름진 고기와 단맛이 강한 과정류였죠. 특히 세종대왕은 고기가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영양 과잉은 비만과 고지혈증을 불러왔고, 이는 조선 왕실의 고질병인 소갈, 즉 당뇨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해지니 면역력은 바닥을 쳤던 겁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과 의복의 굴레입니다. 조선의 왕은 함부로 걷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가마를 탔고 모든 이동은 상궁과 내시들의 수발을 받았죠. 하루 종일 딱딱한 어조에 앉아 수백 장의 상소문을 읽는 것이 업무의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골룡포가 문제였습니다. 한여름에도 비단으로 된 겹옷을 서너 겹씩 껴입어야 했으니 통풍은 전혀 안 됐죠. 여기서 세 번째 문제, 치명적인 위생관념이 터집니다. 당시엔 목욕을 자주 하면 전기가 빠져나간다고 믿었습니다. 왕들은 땀에 젖은 몸을 씻는 대신 물수건으로 대충 닦는 게 전부였습니다. 당뇨로 면역력은 떨어져 있는데 씻지도 못하고 꽉 막힌 옷을 입은 채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왕의 모습. 이것이 바로 조선 임금 사망 원인 1위인 종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완벽한 세균 배양소였던 겁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고통보다 왕들을 더 빨리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압박이죠. 3위인 과로사 파트를 보시면 여러분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왕이 되면 편할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선의 왕은 현대의 대기업 CEO보다 훨씬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왕의 업무를 망이, 완지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일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왕은 일어나야 합니다. 데뷔 전 문안 인사를 시작으로 아침 7시엔 당대 최고의 천재 신하들과 철학을 논하는 압박 면접 같은 조강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턴 전국의 팔도에서 올라온 수백 통의 보고서를 직접 결제해야 했죠. 홍수, 호랑이 출몰, 관리의 비리까지 왕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점심 먹고 공부, 오후 회의, 저녁엔 또 공부.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만 휴일이나 연차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 살인적인 스케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은 53세에 승하하셨는데 사실 40대 중반부터 그의 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세종실록 23년의 기록을 보면 내 눈이 캄캄하여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조차 힘들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심각한 당뇨합병증인 망막병증입니다. 눈의 혈관이 터져 실명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세종은 백성의 눈이 되어야 할 내가 어찌 내 눈이 아프다고 쉬겠는가 라며 훈민정음 창제에 매달렸습니다. 말년 5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은 기록만 300건이 넘습니다. 이건 병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력을 짠해 바친 국가적 과로사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의 아들 문종입니다. 문종은 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준비된 천재 세자였죠. 하지만 그 천재성이 독이 됐습니다. 1442년부터 눈이 먼 아버지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시작했는데 세자로서의 공부와 왕으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밤낮으로 아픈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이중 노동 끝에 문종이 즉위했을 때 그의 몸은 이미 50대 노인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결국 즉위 2년 만에 등과 허리에 난 종기가 터지며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왜 왕들은 쉬지 못했을까요? 조선은 왕도 정치의 나라였습니다. 왕이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하들을 압도하지 못하면 바로 무시당하는 구조였죠. 신하들은 왕을 감시하며 공부하세요, 일하세요 라고 압박했습니다. 왕은 시스템적으로 강제된 워커홀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로사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은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마실록에 병명을 그대로 적지 못해 괴상한 종기로 기록해야만 했던 비밀스러운 질병. 바로 사망 원인 2위, 성병입니다. 조선시대에 매독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엔 화류병 혹은 천포창이라 불렀습니다. 꽃과 버드나무 사이를 논일다 걸리는 병, 즉 유흥을 즐기다 얻는 병이라는 뜻이죠. 16세기 초반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일본에 전파된 이 병은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담장마저 넘어버렸죠.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폭군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일기를 보면 임금의 온몸에 종기가 돋았고 얼굴이 일그러졌으며 갈수록 성격이 포악해지고 환각 증세를 보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매독 3기, 신경매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세균이 뇌를 침범하면 극도의 감정 기복과 폭력성을 보이게 되죠. 만약 연산군의 광기가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니라 뇌를 갉아먹는 매독균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는 결국 비참하게 유배지에서 급사했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또한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종실록 39년 기록에는 임금의 하부, 액샤부에 종기가 생겨 악취가 진동하고 고름이 멈추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부는 왕의 생식기 부위였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하던 중종에게 내린 처방은 수은이었습니다. 수은 가루를 바르고 그 연기를 마시게 했죠. 일시적으로 세균은 죽는 듯 보였지만 결과는 수은 중독이었습니다. 이가 빠지고 잇몸이 녹아내리며 중종은 말라 죽어갔습니다. 성병보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 들이부은 독약이 그를 죽인 겁니다.
인조와 숙종도 괴상한 피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숙종은 온몸에 좁쌀 같은 종기가 돋아 가려움이 심했다고 하는데 이는 매독 2기의 전신발진 양상과 흡사합니다. 왜 왕들은 성병에 취약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왕의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가져야 했고 당시엔 검진 시스템도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왕의 성병은 왕실의 수치였기에 증상을 숨기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였죠. 하지만 성병보다 더 흔하고 강력하게 조선 왕들을 사냥했던 최종 보스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위, 종기입니다. 현대에선 뾰루지지만 조선에선 사형 선고였습니다. 조선 왕 27명 중 12명이 종기로 고통받았고 5명이 죽었습니다. 왕 2명 중 1명은 종기 환자였던 셈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실록의 종기는 단순한 여드름이 아닙니다. 근육이 썩는 괴사성 근막염이나 온몸의 장기가 녹아내리는 폐혈증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건 다시 한번 문종입니다. 1452년 5월 문종의 등에는 어른 손바닥 3개를 합친 37cm 크기의 거대 종기가 생겼습니다. 등 전체가 고름 덩어리가 된 거죠. 어에 전순이가 침으로 고름을 짜냈을 때 생수 한 병 분량인 500ml의 피고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균은 척추를 타고 전신을 장악했고 문종은 4일 만에 승하합니다. 이 죽음으로 12살 단종이 왕이 됐고 수양대군이 피해 숙청을 벌이는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종기 하나가 조선의 적통을 끊고 피바람을 불러온 겁니다. 국벌을 꿈꾸던 강인한 군주 효종의 죽음은 더 황당했습니다. 얼굴에 난 작은 종기를 치료하던 중 70세 노인 어의 심가기가 수전증으로 손을 떨다 혈관을 건드렸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고 효종은 그 자리에서 쇼크사했습니다. 침 한 방에 북벌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당시 어이들은 왜 왕을 살리지 못했을까요? 최선의 가이드가 지흙 바르기, 거머리 붙이기, 뜨거운 뜸으로 지지기였습니다. 항생제 없는 시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는 처방뿐이었죠. 여기에 유교 원칙상 왕의 몸을 함부로 절개할 수 없었고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기에 어이들은 과감한 수술 대신 보수적인 치료만 고집하다 왕의 병을 키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천재 정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이들을 믿지 못해 스스로 의학을 공부해 처방을 내렸지만 결국 그 역시 종기라는 자객에게 무너졌습니다. 정조의 침전을 적신 피비린내와 그가 남긴 의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도 안타까운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천재 군주 정조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규장각, 수원화성, 그리고 당파 싸움을 잠재운 탕평책이죠. 하지만 정조는 또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 중 유일하게 의학 서적을 직접 편찬할 정도로 의학에 정통한 박사 임금이었습니다. 어이들이 가져온 처방전을 보고 이 약재는 지금 내 증상과 맞지 않으니 저걸로 바꿔라 라고 지시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정조가 평생을 싸워온 적은 노론 벽파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종기라는 이름의 소리 없는 자객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즉위 초기부터 죽기 전까지 무려 25년 동안 온몸에 난 종기와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일성록에 기록된 정조의 종기 관련 기록만 무려 150건이 넘습니다. 머리, 미간, 턱, 귓바퀴, 심지어 눈꺼풀 위까지. 정조의 몸은 문자 그대로 종기의 전장이었습니다. 1800년 6월 정조의 마지막 달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6월 14일 정조의 등에 난 종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스스로 진단을 내립니다. 이는 내 몸 안에 화기가 치밀어 올라 생긴 것이니
차가운 성질의 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 달랐습니다. 6월 25일 밤, 정조의 침전 주변에는 지독한 피비린내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녀들이 끊임없이 대야를 들고 나갔는데 그 안에는 피와 고름으로 범벅된 수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실록의 묘사는 처참합니다. 이불과 요가 피로 붉게 물들어 바닥까지 흘러내렸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거대한 농양이 터지면서 주요 혈관을 건드렸거나 폐혈증으로 인해 혈액 응고 장애가 발생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바람을 맞으면 병이 깊어진다며 문을 꾹꾹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탕약을 계속 올렸죠. 정조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어이들은 왕의 몸에 찬물을 대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결국 정조는 종기가 생긴 지 불과 24일 만인 6월 28일 수정전이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49세의 나이로 허무하게 눈을 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조 독살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순왕후가 정조의 임종 직전 어이들을 물리치고 홀로 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역사학자들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정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독약이라기보다 잘못된 치료였다는 견해죠. 당시 정조에게 처방된 연개고라는 고약에는 수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종기를 삭히기 위해 수은 연고를 계속 발랐고 그 독성이 몸에 쌓여 신부전증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즉, 정조는 적들에 의해 암살당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의학의 한계와 수은이라는 보이지 않는 독에 의해 서서히 무너졌던 겁니다. 정조가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가 평생을 공들여 세운 규장각은 힘을 잃었고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며 외척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세도 정치의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아니, 그날 밤 항생제 한 알만 있었다면 조선의 근대화는 100년 앞당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조선의 그 뛰어난 어이들은 왜 왕들을 살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무능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장벽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시대 어이들은 당대 최고의 수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세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발부, 수지부모의 굴레입니다. 몸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유교적 원칙 때문에 해부학이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어이들은 왕의 몸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염증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그저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과 수술의 부재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이 시기에 메스를 사용해 환부를 절개하고 오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술이 발달하고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침과 뜸이 전부였습니다. 고름만 짜낼 뿐 세균의 뿌리를 뽑을 수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책임에 대한 공포입니다. 왕을 치료하다 실패하면 어이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효종을 치료하다 실수한 심각에는 실제로 처형당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이들은 과감한 치료보다는 안전하고 보수적인 치료에만 매달렸습니다. 병은 깊어가는데 약은 미지근하니 오히려 병을 키우는 꼴이 된 겁니다. 당시의 치료법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흙 바르기는 깨끗한 찰흙을 구워 가루를 내어 종기에 붙이는 것이었고 거머리 요법은 거머리를 환부에 올려 고름을 빨아먹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쑥뜸으로 종기를 지지는 방식은 사실상 화상을 입혀 세균 감염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였죠. 항생제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 왕들의 몸은 그저 세균들의 잔치상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상상을 해봅시다.
역사는 흔히 거대한 전쟁이나 혁명에 의해 바뀐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선의 운명은 왕의 등에 난 작은 종기 하나에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현대의 항생제 한 알이 있었다면 우리의 역사책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문종이 60세까지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12살 단종이 아니라 30대의 건장한 세자 단종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반란의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유능한 재상들은 문종과 함께 조선의 과학기술을 꽃피웠을 겁니다. 그랬다면 임진왜란 같은 비극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거나 초기에 손쉽게 막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효종은 또 어떨까요? 그가 얼굴 종기를 치료하고 2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북벌이 실제로 성공했든 아니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군사기술은 조선을 동아시아의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조가 1800년에 죽지 않고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은 세도정치라는 60년의 암흑기를 겪지 않았을 겁니다. 정조는 이미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았고 신분제 모순을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먼저 문호를 개방하고 자생적인 근대 국가로 거듭났을 겁니다. 1990년에 경술국치라는 비극도 어쩌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을 일이죠. 현대의학은 이들을 너무나 쉽게 살렸을 겁니다. 정맥주사를 통해 항생제를 투여하고 무균 상태에서 메스로 고름을 제거했다면 단 며칠 만에 나았을 병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시스템은 조선의 왕들이 나라를 다 바쳐서라도 얻고 싶어 했을 기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선 왕들은 참 불행했네 라고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의 왕들이 과로와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육식을 즐겼던 세종처럼 우리도 고지방 식단에 중독되어 있고 번아웃을 훈장처럼 여기며 몸을 혹사합니다.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애써 외면하기도 하죠. 조선 왕들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천하를 얻어도 내 몸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꿈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나면 조선 왕들을 반면교사 삼아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은 조금 덜 짜게 드시고 딱 15분만 걸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에겐 조선 최고의 어이보다 뛰어난 의사들과 항생제가 있으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5,000원짜리 연고 이야기. 이제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그 작은 연고 하나가 없어서 무너졌던 왕들의 꿈. 그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내일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이 모여 미래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왕들 중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누구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름 돋는 세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